예, 우선 캐스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세무법인 금연의 대표소무사로 지금 재직하고 있습니다. 과거 국세청에 한 38년 근무하면서 주로 한 20년 동안 국제주세 분야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서 주로 이제 제가 하는 업무는 국제주세 분야에 대한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제가 설명드릴 것은 비거주자하고 거주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비거주자하고 거주자에 대해서 한국 생활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 설명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순서는 거주자, 비거주자 우리 소득세법에서 지금 거주자, 비거주자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 판례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해외 이민을 가게 되면 이제 주식 양도에 대해서 그게 전수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그 관련 제도를 소개해드리고 네 번째는 이제 이민을 가시더라도 국내에 자산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랬을 때 비거주자였을 때 양도세가 거주자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상속 증여 마찬가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외 금융제자 신고제도에 대해서 지금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그것까지를 갖고 지금 여기에 지금 원고에 하나 빠진 게 있는데 8번째는 제가 그냥 구두로 지금 정부 간에 해외 금융계좌를 지금 교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그냥 구두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주자,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이유가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과세 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거주자의 경우에는 월드와이드 인컴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고 비거주자는 이제 우리 세무용어로는 국내 원천 소득이라고 그러는데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상으로도 우리가 가끔 신문에 보면 이제 이 비거주자를 거주자로 관계해서 세금을 과세를 하게 되면 과세 범위가 넓어서 해외 소득까지도 다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세무조사 나가면 비거주자를 거주자로 판정해서 과세를 하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주자, 비거주자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느냐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첫째가 국내에 주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소가 없을 경우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으로 소득세법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소는 어떤 경우에 주소를 가지고 있다고 보느냐 하면 주소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국내 재산 유무 등 생활관계 객관적인 사실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좀 법 규정 자체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주소를 가진 경우로 보는 A시로 법에 규정하고 있는 게 계속해서 181, 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지금 이렇게 180일 이상 국내에 만나게 돼서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들이 한국에 대표사로 취임해서 1년 이상 근무할 거라고 할 경우에는 그분 같은 경우는 바로 주소가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 183일이 아니라 바로 입구한 그 다음날부터 거주자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3일이 지나서만 거주자가 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1년 이상, 180일 이상 하게 되면 그분은 바로 그냥 국내 주소가 있는 걸 보기 때문에 180일 기간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시비용으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이 두 가지를 그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세법에서 예시비용으로 규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주소가 없이 거소는 어떻게 했냐면 주소지 이외에 장소 중 상당 기간 거주하는 장소를 거소라고 그렇게 규정을 해뒀습니다. 당연히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은 전부 비거주자로 구분하도록 그렇게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우리 세법에서 거주자를 규정을 한 경우하고 또 미국이나 이런 다른 국가에서 소득세법하고 이 거주자들이 다 국가마다 다릅니다.
그랬을 경우 우리나라 소득세법에 의해서도 거주자에 해당되고 미국의 그 세법에 의해서도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세무 용어로는 그런 경우에 이중 거주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중 거주자일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우선 먼저 그 이중 거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거주자 비로소 과세법 차이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거주자 경우 원자적인 법에 대해서 비거주자에서는 국내 5천 후분만. 근데 외국인 거주자인 경우에는 조금 이제 일반 우리 영주권자들 국민들하고 다릅니다. 과세기한 종료 10년 전부터 국내 주소 또는 고소를 5년 이하인 경우에는 국외 발생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 지급되거나 송금되는 경우에만 과세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설명드린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앞서는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나라가 이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국가들하고 조세협약을 체결해 준 게 있습니다. 조세협약 체결한 목적 자체가 이런 이중과세가 발생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세협약에서 각 소득별로 어디 국가에 과세권이 있는지를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조약이 체결 국가하고 거래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 세법에서 과세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조세조약에서 과세 조약이 있어 소득을 규정을 안 해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조세조약을 우선 적용을 해서 과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집합으로 보면 우리 세법하고 조세조약의 소득하고 그 합집합 부분만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생 소득 중에서 제한세율을 적용되는 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세율이라는 것은 이자, 배당, 사용료, 이 세 가지. 사용료 소득은 우리가 쉽게 말해 로얄티에 대해서 과세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조세방마다 전부 다 제한세율을 적용해둔 게 이 소득들은 투자소득 개념이기 때문에 원천 지급의 과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통 국가마다 10%에서 15% 부분에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조세자에 규정이 되고 있는데 이 경우 그 세율은 각 국마다 조세자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내용이 있을 때 저희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세율이 얼마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양쪽 국가의 거주자에 해당됐을 때 그 어떤 순서로 일반 국가의 거주자인지를 판정해 나가느냐 그런 것들이 조세조약에 규정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인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항구적인 주거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먼저 봅니다. 그런데 이게 항구적인 주거가 한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뭐 상대방 국가에 다 있다고 그랬을 때 두 번째로 보는 경우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디냐 인적, 경제적 관계 이런 것들을 두 번째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로도 이게 잘 판단이 안 된다 했을 때 세 번째로 일상적인 거소가 있는 국가 그런데 또 일상적인 거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조세각에 따라서 국적이 들어가 있는 조세각도 있고 빠져 있는 조세각도 있습니다. 근데 OECD 모델에 국적을 넣어놨기 때문에 제가 여기도 국적을 표현해놨지만 국적이 빠져 있는 조세각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권한은 잠깐 상호 합의 이것은 이런 위에 네 가지 순차적으로 적용을 해봤는데도 우리도 지금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적 가지고 봤는데도 다 그것 가지고 거주자 판정이 안 된다 했을 때는 이제 과세 당국들이 상호하기 위해서 거주자 판정을 또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법은 이제 설립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법인 등기를 한 나라의 거주자로 소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영미법 같은 경우에는 설립지보다는 실제로 그 경영권에 대한 의사결정을 어느 나라에서 하는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홍콩에서 법이 설립됐다 하더라도 모든 의사결정 경영진들이 이사회나 주총이나 이런 게 뭐 네덜란드나 벨기에나
이런 데서 일어났다고 그러면 그 경우에는 네덜란드, 벨기에의 거주자로 그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이제 성국법주의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설립비주의를 지켜하고 있지만 불법법, 영미법 계통은 실질적인 관리 장소를 개념 중심으로 거주자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를 보면 어떻게 지금 사실관계를 보면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92년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도 사업장이 있지만 한국에도 사업장을 가지고 있었고 또 미국은 시티즌십이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미국에도 거주자에 해당되고 한국에서도 또 사업을 운영하면서 계속 180년 이상 있고 대표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세법에 의해서도 거주자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국세청에서는 해외 소득에 대해서까지 과세를 했는데 이것에서 이제 불복해가지고 이제 소송까지 가게 되는 내용이죠. 근데 소송에서는 이제 판결에서 미국, 한국 다 거주자의 세법상 해당하긴 한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분은 90년 미국 이주해 가족들이 대부분 미국에서 거주했고 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적인 주거가 미국에 있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국에서 사업목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보면 마침내 다시 또 미국으로 가족들하고 함께 생활을 하고 지내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한국적인 주거는 한국보다는 미국에 있다. 이렇게 법원에 판단을 해서 실질적 이분은 미국 거주자에 해당된다라고 판결을 했던 사례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건 제가 그 조사 승인을 받아서 했던 내용인데 이분은 이제 IF 당시에 이제 종합무역 상사에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그때 이제 감원들이 되니까 인도네시아로 아예 가족들이 모두 이주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돈을 벌게 되니까 한국에다가 이제 부동산 아파트도 사고 임대용 건물도 사고 그런 케이스였는데 또 사업을 또 인도네시아에 계속 하고 있었고 한국에서도 일부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물건을 수입해 가야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도 사무실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이분도 똑같이 이제 인도네시아 소득세법에 의해서 그쪽에 거주자도 해당되고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 또 그 거주자 해당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똑같이 쟁점으로 소송에 갔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주된 사업은 인도네시아에서 수행을 했다. 한국에 사무실 있는 건 수입을 위한 일부 편의를 위해서 사무실 유지한 거지 직접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주요 활동은 인도네시아에서 수행했다라고 보면 판단을 했고 또 한국에서 임대업은 패시브 인컴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패시브 인컴은 내가 직접 그 자산을 관리하거나 하지 않아도 소득이 창출되는 부동산 임대가 같은 경우는 다른 일반 우리가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내가 물건 구입하고 판매하고 재고 관리 여러 가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되지만 임대소득이나 이런 것은 한번 임대를 주고 나면 월세나 이런 게 자동적으로 들기 때문에 이거 적극적인 소득에 해당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한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소득에 대해서 관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패시브 인컴이 한국 소득은 패시브 인컴에 해당된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분은 실질적으로 주된 사업활동은 인도네시아 수행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거주에 해당된다라고 그렇게 판결이 났던 상황입니다. 이 판례 3 이 경우에도 제가 그 소송 수행을 해서 이것은 소송까지 가지 않고 조사 단계에서 마무리했던 건입니다. 이분은 원래 이제 제1급 지금 제1급 2세였는데 이분은 이제 한국에도 거주자 주택이 있었고 일본에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일본에는 이제 우리 해외금융지자 신고 제도처럼 일본도 2010년도에 저기 있었습니다. 해외 자산 신고 제도라는 게 새로 신설되니까 이분이 이제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말레이시아로 MNPH 비자로 이주를 하게 됐어요. 이게 말레이시아 MNPH 이게 비자는 은퇴자들용 비자로 해서 일정 금액만 투자를 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그런 제도를 말레이시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옛날에는 이제 한국과 일본의 사업장들이 다 있었는데 거기도 이제 버블이 붕괴되면서 일본 사업장은 파산 신청을 해서 다 정리가 되고 일부 사업장이 있지만 그 사업장들은 전부 한국에 있는 기업체의 자회사들로 다 편입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재산은 한국에 거의 다 존재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우리 과세관청에서는 주된 재산이 한국에 소지함으로써 한국의 거주자다. 그리고 또 지금 토사 상장법인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사회이사로 등기돼 있으니까 경영활동에 관여한다라고 조사팀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제가 이거 조사 수임을 하면서 이분은 이제 말레이시아 소득세법에서 말레이시아 거주자에 해당되고 한국은 가끔 이제 여기 자기 아들도 있고 친척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을 수시로 방문을 하지만 실제 거기서 3일 이상 체류한 적이 없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대부분 부동산 임대업이고 또 헌사법인의 사회이사로 등재하는 것은 반드시 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이 사람이 경영에 관여했다고 볼 수는 없다. 실질적으로 그런 주장을 하고 또 말레이시아 과세관청에서 거주자 증명서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국가 간에 이런 조세력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각국에서 거주자 증명서를 발급을 해요. 그래서 그쪽 회계법인을 통해서 거주자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과세관청에 제출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과세하겠다고 예고 통지가 왔을 때 과세 적부심 신청을 해가지고 과세 적부심에서 이분은 주된 생활근거지가 말레이시아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과세가 하나도 안 됐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외전수세 이것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거주자 비거주자 문제가 발생됐는데 제가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해외로 이제 이민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아마 여기 상담 때문에 오신 것 같은데 이 국외전수세가 과거에 없다가 이제 최근에 신설됐는데 실질적으로 과세를 대하는 주식에 대해서만 합니다. 주식은 상장, 비상장, 출자지분, 그 다음에 신주인수권, 증권외탁증서, 지금 이런 경우 요 세 가지 다시 말해서 주식형에 해당되면 다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납세의무자는 1910년 전부터 출리까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5년 이상인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출국일 직전 연도 종료인 현재 대주주에 해당되는 자, 이 두 가지 요건이 다 충족돼야만 과세를 납세의무자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주주 판정이 전번에 한번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연도 분류를 했었는데 원래는 2001년 4월 1일 이후로는 이제 유가증권, 코스닥, 콘렉스 얘는 3억씩으로 다 하향 될 그렇게 미리 법이 개정돼 있었는데 이번에 지금 시행령 안을 보니까 2002년 말까지 유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주주 규정이 유가증권 10억, 코스닥 10억, 콘렉스 10억, 벤처기업 40억, 기타 10억 이렇게 과거의 대주주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지금 유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내년 올해부터 올해도 3억은 2022년까지도 3억에 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분율로 봤을 때는 1%, 2%, 4%, 4% 나오는데 이 둘 중 어느 게 하나가 해당되더라도 대주주에는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도세 과세표준 계산, 그럼 주식 양도를 했을 때 과세표준에서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면 주권 상장 범위는 출국일 당시 해당 주식에 대한 시가, 다시 말해서 종가, 거래 가격, 그날 종가를 기준으로 신고를 하면 되겠죠.
다만 시가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외 전출일 직전 1개월 최종 시세가의 평균액으로 양도가액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장 법인인 경우에는 출국일 전후 3개월 이내 매매 사례가액이 있을 경우는 매매 사례가액, 그렇지 않으면 소득특권 평가액인데, 소득특권에서는 상징법을 상속기획법에서 규정하는 순자산하고 순손익 가치 그걸 적용해서 평가한 금액으로 비상장 법인에 대한 주식 가치를 평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특정 주식 골프장이라든지 또 부동산 과다법인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을 준용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필요금비는 취득가액입니다. 그래서 취득가액은 실제 거래가액, 내가 취득할 때 실제 거래가액이 있었다면 그 가액, 그렇지 않으면 매매사례가액, 그것도 없을 때는 감정가액, 이것도 없을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당되는 가격이 있는 경우 적용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 플러스되는 게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또 필요금비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런 주식이나 이런 데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지출이 있었을 경우, 그런 경우를 자본적 지출을 합니다. 만약 건물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에다 예를 들어서 설치했다든지 그런 건물 가치를 증가시키는 그런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단순히 노후화돼서 수선하는 그런 비용이 아니라 가치를 증식시키는 그런 지출에 대해서는 필요금비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양도비 경우는 증권거래소라든지 세무대리인한테 신고를 유심했을 때 수수료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인식대라든지 감정평가 있으면 감정평가 수수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필요금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하고 자본적 지출, 그 다음에 양도비 이런 걸 필요금비를 뺀 그 금액의 기본 공제가 25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기본 공제 25만 원을 제한 금액이 양도세 과세 표준이되고, 양도세 과세 표준에다가 과세 표준 3억 원 이하일 때는 세율 20%이고 3억을 초과했을 때는 25% 적용됩니다. 그래서 20%가 6천만 원 플러스 초과액의 25% 이렇게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것은 국외 출국하게 될 때 사실은 주식 양도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에서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서 지금 과세를 하게 되는 것, 미리 과세를 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주식 양도를 했을 때 이제 그 정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정산되는 문제를 이제 국외 전출자가 출국 후 국내 주식 실제로 양도한 경우는 조정공제라는 걸 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출국할 때 세금을 많이 냈다고 그러면 근데 실제 팔았을 때 이제 환급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양도가액이 위과세표준 계산 양도가 낮을 때는 이제 조정공제를 받겠다고 과세관이 신청을 하면은 그 초과로 납부했던 세금만큼은 돌려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제세액은 과세표준 계산의 양도액에서 실제 양도가 뺀 금액의 국외 전출 세율을 적용하고, 또 외국 납부세 공제는 뭐냐면 만약에 이제 해외로 출국하고 나서 주식 양도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세금을 이제 과세를 당했다고 그러면 이제 이분은 이제 한국에서도 과세가 당하고 외국에서 당하게 되니까, 그랬을 때는 이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외국 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서 이중 과세를 방지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액 계산하는 것은 제가 공식으로 표시해놨고, 단지 이제 공제 한도는 산출세액에서 조정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이제 공개가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납부세 공제 적용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외국 정부가 산출세에 의해서 외국 납부세 공제를 허용한 경우, 그건 뭐냐면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거꾸로 상대방 국가에서 외국 납부세액을 공제를 해줬을 경우에는 이제 이중과세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제 외국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한국에서 공제를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럼 이력정부가 국내수출자, 국내수출 출입가액을 국내저축자의 주식량도 없이 양도가액으로 조정해 주는 경우, 결국 한국에서 양도가액을 했던 부분, 그 금액을 실제 미국에서나 뭐 다른 국가에서 할 때 그걸 취득가액을 하면 이미 그 양도가액만큼을 취득가액으로 공개를 받았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외국과세 공제 적용을 배제합니다. 그 다음에 비거주자 금융원처 소득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인데, 이제 비거주자 금융원처 소득 세액공제가 뭐냐면 대부분 이제 비거주자가 되면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세받던 거주지국에서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국가의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할 때 한국에서 주식 양도 소득에 대해서 원천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천 징수를 당한 금액을 이제 공제를 받게 되면 예금납세 이제 이중과세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예금납세 공제 적용을 배제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거주자 금융원천 소득 세액 공제는 비거주자 금융원천 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 공제세 및 공제 한도 이 부분을 지금 현재 공제세액은 지급 금액의 10%, 또 양도차익 20% 중에서 적은 금액을 공제세액으로 받을 수 있고, 공제 한도는 위에서 말했던 산출세액에서 조정 공제액을 공제하는 금액만큼의 한도로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액공제 신청은 이제 미리 세금을 납부하고 나중에 이렇게 실제 양도를 했다거나 또 다른 나라에서 과세를 당했을 때 이제 그건 이제 신고한 이후 사후 문제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 그 사후에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세금을 환급받고 싶으면 세액공제 신청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정공제, 외국납세공제, 비거주자 금융소득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실제 양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것을 출국을 하게 될 경우에 이제 납세관리인하고 국내 주식 등의 보유 현황을 신고하도록 지금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관리인과 국내 주식 등의 보유 현황 신고를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밑에서 보신 바와 같이 미신고의 경우에는 투자액 2%, 보유한 누락신고의 경우에는 누락한 액면금의 2%를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민을 가시려고 할 경우에는 출국에 속한다는 말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 관리인을 신고해 주시면 그때는 출국하는 그때 바로 그의 전투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고 그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시 5월 말까지 신고를 해도 신고가 기간이 유예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납세관리인 선임해 주시고 보유액 신고를 해 주시면은 이런 과태료를 부을 수 있는 그런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거주자가 실제로 해외 출국했지만 나중에 또 한국에 들어올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한국에 거주자가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내가 먼저 신고하고 세부담을 하고 나갔는지 좀 그것을 좀 유예하고 싶다. 그 기간에 어떤 신분상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 했을 때는 납부유예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납부유예 제도는 5년까지 지금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유예는 실제 양도할 때까지 납세담보를 제공한 납세담보 부동산이나 안 그러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나 여러 가지 가능하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납세관리인을 선임해서 반드시 신고를 해놔야만이 납부유예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제 납부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약간의 그 기간에 상당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서 나중에 이제 신고를 하고 납부할 때 가산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출국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지 않은 경우, 5년 동안 유예를 받았는데 5년이 지나도 실제 양도를 안 했다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출국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제 출국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만약 실제 양도했다 그러면 만약 5년 기간 내에
실제 양도를 했다면 양도에 속하는 달은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이때 신고를 하시면 되고, 만약 국외 유학인 경우에는 기간을 지금 10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학 같은 경우에는 5년이 10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네. 미국 국적 포기세에 대해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우리처럼 출국세를 적용을 하는데, 과세 대상은 우선 이제 미국 신고부자는 미국 시민권자, 또 국적 포기 직전 15년 중 최소 8년 이상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되는 고소득자 대재산과 또 국적 포기 전 5년간 미국 세법을 충실히 증세했음을 증명할 수 없는 자, 요 세 가지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적 포기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단 여기서 국적 신고 대상에 제외되는 경우는 일본 국적자 또는 미성년이 국적 포기 직전 10년 동안 미국에 연간 30일 이상 체류한 사실이 없는 자는 이제 그 국적 포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지금 대재산과는 어떤 경우냐면, 국적 포기 현재 순자산가액이 200만 불 이상입니다. 이 200만 불 기준 전세계 포기 현금, 예금, 증권, 부동산, 미용상 모든 걸 다 합한 금액이 200만 불. 합해서 200만 불 이상이면은 대재산과 분류해서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소득자는 국적 포기 직전 5년간 평균 소득세 납부액이 2020년 기준으로 17만 1000불 초과하는 사람은 이제 고소득자로 봐가지고 출국세, 국적 포기세 납세 의무자가 해당이 됩니다. 과세 방법은 국적 포기 현재 전 세계 모든 양도한 것으로 가정해서 캡타 기준에서 투자소득을 계산해가지고 2020년 기준으로는 그 전체 그 캡타 개인 중에서 74만 7천 불을 뺀 나머지 여기에서 과세표준으로 해가지고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율은 적용하는 세율은 보유기간 1년 이하일 경우에는 일반 소득세 10%에서 39% 과세를 하고, 1년 초과 재산은 단일세율 20% 세율만 적용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문은 국적 포기에 속한 해 다음에 4월 15일까지, 지금 4월 15일이 미국은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이 4월 15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까지 국적 포기세도 동일한 날짜로 기준 적용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적 포기자는 과거 5년 동안 미국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였다고 증명하지 못할 경우 고소득자나 대재산가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성실하게 납부했다 안 했다고 증명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난해한 문제죠. 난 성실하게 납부했는데 미국 과세 당국이 그거 아니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지금 같이 파트너 일하고 있는 미국의 회계법인이 있고 한데, 그런 데다가 신고를 의뢰하면 그분들이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 없이 이런 부분은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그러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그런 쪽으로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우선 이제 지금 이제 표시해둔 게 우리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흐름도를 제가 놓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저희들도 가끔 상담 받아보면 얼마에 팔았는데 양도소득세가 얼마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당장에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런 단계를 거쳐서 양도소득 금액까지 나와야만이 그 다음 세율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떤 차이가 있냐면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양도가 취득가액 빼고 그 다음에 기타 필요 경비, 나머지 양도비라든지 안 그러면 취득할 때 취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비용들을 또 빼줘야 되고, 그렇게 이제 양도가에서 취득가액 기타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을 우리 세법상 양도 차익이라고 합니다. 이 양도 차익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용은 이제 매년 연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그걸 비용으로 이제 인정해주는 그런 의미에서
장기보유 특별 공제액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일반 재산인 경우에는 15년 동안 15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30%, 1세대 1주택 경우에는 80%, 10년 동안 하면 80%에도 뭐 오늘은 뭐 양도세에 대해서 개인 설명을 하니까 크게 아웃더라도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뺀 나머지가 이제 양도소득 금액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 양도소득 금액에 이제 소득세 뭐 여러 가지 또 세법상 감면되어 있으면 감면 대상 소득금액은 뺀 나머지를 위해서 또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부동산, 주식 뭐 이런 각 자산별로 250만 원까지 빼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250만 원 뺀 나머지가 과세표준이 되고 그 과세표준에다가 해당 세율을 갖고 이게 누진세이기 때문에 그 누진세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산출세액에서 또 세법상 감면 적용되는 그런 세액이 있다고 그러면 그 차감한 금액이 이제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결정세액에다가 신고기한 실수 의무나 이런 것들을 안 했을 때 가산세 또 비양에 뭐 예정신고해서 기납부색이 있으면 그거 뺀 나머지를 실제 본인이 자기 납부할 세금으로 이런 흐름도 양도세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양도세는 이제 지금 위에서 설명한 것들이 이제 거주자에 대한 경우인데 비거주자는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느냐면 비거주자 그 1세대 비과세 적용을 배제합니다. 그래서 1세대 거주자인 경우는 이제 9억 이하까지는 뭐 비과세 되고 9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이제 양도세가 과세하게 되는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이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인데 단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대원이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이 경우는 2년 이내 양도하는데 출국할 때 우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이 해당됐으면 그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항을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1년 이상 취업된 근무 형평상으로 세대원 전원 출국한 후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실제로 이제 해외에 뭐 취업 목적이나 이런 걸로 가 있을 때 그럴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거주자가 신분으로 이제 해외에 체류하게 되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해외에서 어떤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실제로 영주권을 취득한 그 시점부터 2년 이내를 지산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 갔다가 거기서 장기로 이제 해외 거주할 목적으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시민권이 아니고 취득한 날짜부터 2년 이내만 국내 부동산을 주택을 사게 되면 1세대 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거주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서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그런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 및 보유 기간을 통산해서 1세대 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 공제는 아까 1세대 주택 경우에는 최고 80%,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비거주자 부동산들을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매입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도록 지금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제도는 아까 주식처럼 양도가액이 10%나 양도차익 20%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법인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확인 신청서라는 제도가 있는데 과거에는 그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면 그 인감경유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감경유는 세무서에서 미리 이제 부동산에 대해 양도세 신고를 하고 그 내용이 적정하게 신고되는지 세무서 확인해 줘야만 나중에 부동산 등기를 이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2019년 1월 1일부터 좀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재국민이 위임장을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본인 위임장이나 첨부서면에 본인 직접 설명 나타났다는 뜻의 확인서나 위임장 등을 이제 발급받아가지고 제출하게 되면 대리인의 인감증명으로도 등기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세청에서 이 부동산을 양도하는데
이렇게 본인들이 확인 없이 그냥 일자로 관하기 때문에 양도부터 누락되는 신고들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작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이제 그 등기전을 하게 되면 반드시 양도세 신고 납부 확인 신청서를 세무서 발급받아서 첨부해야만 등기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그 다음에 그 상속세는 이제 그 과세 대상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는 상속 개시 현재 피상속이 소유한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해서만 모든 재산에서 다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지만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거주자는 해외 재산도 전부 합산해서 상속세에 대해서 세금 내야 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 재산만 가능에 대해서만 세금 납부하면 되고, 납세지는 거주자는 피상속일의 주소지, 비거주자는 주된 상속재산의 소재지, 이렇게 납세지가 다르고, 상속세 신고 기한도 상속 개시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거주자의 경우 그렇지만 비거주자의 경우 9개월까지. 단 지금 거주자 중에서 9개월을 표시되어 있는 것은 상속인 중에서 해외 거주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 9개월은 거주자에서 9개월인 경우에는 상속인 중에서 해외 거주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동일하게 그 상속세 신고 기한이 연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대로 해외 자산가 모두 합산되기 때문에 거주자는 총 재산가액이 권래 상속재산, 또 간주 상속재산, 또 추정 상속재산, 추정 상속재산이라는 것은 뭐 실제 그 상속이 보험금이라든지 퇴직보험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 세법상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일단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이제 국내 재산에 대해서만 똑같이 한 범위가 좁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비과세의 경우는 이제 금양이나 이런 거 이제 선상 같은 경우 어떤 뭐 재산이나 이런 걸 지내기 위해서 선산 보유하거나 이랬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비과세 종중에서 보유하는 그런 재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일부 이제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재, 그 다음에 과세가 불가하는 공익법인들이 처리한 재산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상속재산에서 일단 전체 재산은 넣지만 나중에 또 불상입으로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피고자와 동일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공과금 장려비 또 그 상속인의 채무 이것에 대해서도 공개를 해주게 되는데 거주자인 경우에는 공과금 채무 장려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이게 범위가 좀 좁아집니다. 그래서 상속 재산에 해당되는 공과금 또 채무 그것에 대해서만 공개가 가능하고 장려비는 공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상환단체 만약에 국내 사업장이 있었는데 그 사업장이 그래서 채무하고 공과금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것은 추가로 또 공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 재산은 이제 10년 이내 동일로부터 피상속일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일단은 상속재산을 합산했다가 먼저 냈던 증여세액은 나중에 세액공제로 받도록 그렇게 지금 해서 이렇게 그 사전증여에서 합산한 이유는 상속세도 누진세이기 때문에 일단은 세율 구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합산했다가 기한이 납부한 세액은 공제받도록 그렇게 지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 재산가액에서 비과세 빼고 공과금 장려비 빼고 사전증여세를 합산하고 해서 이렇게 한 게 상속세 과세 가액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상속 공개를 해주게 되는데 이 상속 공개는 뭐 거주자인 경우에는 선택을 하세요. 기초 공개하고 인적 공개 또는 일가공개 5억. 근데 대부분 일가공개 5억이 많기 때문에 5억 공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중에서 자기한테 유리한 금액을 공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10억, 상속재산이 10억이라고 그러면 5억 뺀 나머지 5억에 대해서 상속세가 과세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업 용무, 또 배우자 공제, 또 금융재산, 재해손실, 뭐 금융재산 같은 경우 2억 원까지 공제되고 일정 비율이 금융가액이 높으면 그런 여러 가지 그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거주자의 경우는 이 그 기초공제가 5억이 아니라 2억 원으로 적용을 받고 또 공제 적용 한도액이 이런 그 가업용과 배우자 금융재산 이런 게 많다 하더라도 한도액을 예산해서 그 범위 내에서만 공제를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만약에 상속재산에 감정평가가 필요했다고 그러면 그 감정평가 수수료는 500만 원 한도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 증여세 공제가 쭉 있는데 단 비거주자는 외국납세 공제가 허용이 안 된 얘기는 국내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이기 때문에 굳이 외국납세 공제라는 그런 게 개발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만 빠져 있습니다. 연비연납이나 연료납도 뭐 다 해당이 되고 연비연납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거주자는 비거주자는 다 가능합니다. 다음 증여 마찬가지로 상속세와 똑같이 증여재산도 국내 모든 증여재산이고 비거주자는 국내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과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다음 채무 부담 우리가 이제 뭐 통상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데 이 증여를 받으면서 그 증여받은 재산 중에서 뭐 채무가 좀 거기 재산이 있었는데 그 채무까지 인계받았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증여에서는 빠지도록 그렇게 증여 재산가액은 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무 인색은 뭐 거주자 비거주자 똑같이 채무 부담을 공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증여 재산가액은 동일형부터 10년 이내 증여 또 재산 과세가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일이라는 개념에는 직계 전속인 경우에는 만약에 할아버지, 아버지 전부 다 동일인으로 보고 또 거기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제 재산가에서 채무부담을 빼고 나면 이제 증여재산 가액이 되고 채무부담을 증여재산 가액을 더하면 증여세 과세 가액이 됩니다. 여기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증여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같은 경우는 이제 증여공제가 6억, 직계전비속 사이에는 5천만 원, 단 미성년자의 경우는 2천만 원, 기타 친족의 경우 1천만 원을 증여과세에서 빼게 됩니다. 그렇게 빼고 그다음 감정평가 수수료가 만약에 있었다고 그러면 그 평가 수수료를 뺀 나머지 그래서 증여공제하고 감정평가 수수료 뺀 금액을 증여세 과세 표준으로 보고 거기에다가 이제 세대 할증이 있는데 세대 할증이 뭐냐면 할아버지가 아버지 손자한테 증여를 했을 경우 한 세대를 걸러서 증여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30%, 40%는 20억 넘어 40% 적용받고 있는데 그래서 아버지한테서 뭐 자녀한테 내려가는 경우는 이런 세율이 적용됐지만 할아버지 왜냐하면 그렇게 세대 할증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이 이런 데서 과세가 누락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할증 세율이 적용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세액공제는 이제 거주자의 경우도 납부세액공제 지금 이제 3% 공제하고 있는데 신고세 공제하고 납부세 공제는 지향에 이제 증여세 같은 거 사전에 10년 전에 혜택 합산할 때 증여세 납부하는 게 있다고 그러면 그런 거 이제 세계산하면서 납부세 공제를 해주고 이제 해외 재산에 대해서도 증여세는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그 증여재산에서 외국에서 만약에 또 과세가 당했다고 그러면 그 세금만큼 외국 납부세 세액으로 공제를 띄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문화재등 징수에 대한 그 갖고 공제하면서 이런 공제세액을 다 빼는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신고세액 공제하고 납부세액 공제만 가능합니다. 범위가. 그럼 이런 순서를 하게 되면 이제 세액 공제까지 뺀 나머지가 이제 납부할세액이 되고 이 납부할세액에서 이게 이제 증여세가 실제 부담해서 납부할세액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한국하고 미국 거주자 등에 따른 과세 부분을 해놨는데 그것은 이제 증여자가 이제 한국 있을 때하고 미국일 때 또 수익자가 한국 있다가 미국일 때
그리고 재산 소재가 한국 때하고 미국일 때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제가 어떤 경우에 한국에서 과세되고 미국에서 과세가 되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뭐 또 미국에서 과세되고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지 제가 그걸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증여자가 우선 맨 위에 보면 증여자는 한국이고 만약에 그 아들은 미국에서 시민권자로 하고 있고 재산 소재가 한국이라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과세가 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납세부자가 우리하고 반대, 우리는 납세부자가 수용자가 되지만 미국은 납세부자가 증여자가 되기 때문에 증여자가 한국 거주자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납세부가 없습니다. 두 번째 보면 증여자가 한국이고 수용자가 미국이고 재산도 미국에 있을 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세법에 의해서도 과세되고 미국에서도 이제 미국 뭐 증여세 공제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지간 과세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세법상 과세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증여자가 한국이고 수익자도 한국이고 재산 수재가 미국일 때 마찬가지로 뭐 당연히 한국에서 과세되는 거고 만약 미국에서 과세를 당했다고 그러면 미국 납세금도 받을 수 있는 거고 미국에서도 증여자한테 과세 가능하도록 그렇게 됐어요. 증여자가 미국인이고 수증자가 한국이었을 때 또 재산도 한국이었을 때 이 경우에는 한국 세법에서는 한국에 소지하는 재산에 대한 증여는 실제로 증여자가 비거주자 하더라도 한국에서 과세할 수가 있습니다. 세법상. 그래서 한국에서 과세가 가능하고 미국도 증여자가 납세구자이기 때문에 미국은 증여자가 미국 거주자이기 때문에 미국도 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증여자가 미국이고 수증자가 한국 그런 재산 소지가 미국이었을 때 이 경우에도 한국에서는 과세가 가능하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은 뭐 증여자가 전부 다 그 납세구자이기 때문에 미국의 거주자인 경우는 다 과세가 해당되는 거고 한국에서는 또 만약에 그 수증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 과세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항은 비거주자 연대납세에 따른 세금 대납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자기 자녀나 손자한테 재산을 증여를 해줬는데 그럼 지금 손자는 경우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뭐 와서 뭐 납부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도 아버지나 안 그러면 할아버지가 대신 납부해줬을 때 비거주자인 경우 우리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세금 대납분까지도 증여로 보고 과세를 하지만 비거주자인 경우 그 세금 대납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가끔 이제 실무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에 거주자로 납부한 게 유리한지 안 그러면 세금 대납에 대해서 증여세 부담이 없기 때문에 비거주자로 세금을 납부하는 게 유리한지 그런 걸 가끔 시뮬레이션 해보고 요건에 해당되는 전문적으로 결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제도는 신고 의무자는 신고 대상 사업자도 종료의 현재 거주자 및 내국 법인입니다. 이제 이 거주자 중에서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 거소를 등기한이 183일 이상 을 초과하는 자만이 해외국민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건 해당이 되지 않으면 재외국민 같은 경우는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재외국민한 외국인 경우에는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 주소, 거소를 둔 기관 학계가 5년을 초과합니다. 이런 경우에만 해외국민자 신고 의무가 있고 법인 경우에는 외국 법인을 간접으로 100% 지배하는 국내 모회사의 경우 외국 법인 명의회계 계좌에 대해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 세법에 이제 정무부 장관 명으로 위임을 해놨는데 어떤 경우에 신고를 안 해도 되냐면 조세 계약인데 잘못된 조세 조약 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 소지하는 자회사의 경우에는 실제 조세 조약엔 정보보안 협정이 조세 조약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과세 관청에서 그런 정보를 상대국가로부터 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안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해외 지점 계좌는 당연히 신고 대상이 되겠고요. 지금 그 신고 기준 금액은 과거에는 10억 원이었다가 이제 작년부터 5억 원으로 이게 지금 하향됐습니다. 그래서 매월 말일 중 고유계좌 전체 잔액 합계액이 5억 원 초과한 경우, 또 신고 대상은 해외 보유한 예금, 적금, 직권, 보험, 펀드 등 모든 해외 금융과 관련된 모든 자산에 대해서는 다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 시기는 6월 말까지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21년 6월 말까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있는데, 지금 과태료 50% 감경 조항이 올해 이제 새로 일부 조항이 들었는데, 과거에는 위반 행위 및 정도 횟수, 동기 등을 감안해서 일부 감경을 했었었는데, 올해 이제 시행령이 새로 들어왔던 50% 감경 조항이 외국한 거래소에 따른 해외 예금 잔액 현황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이건 뭐냐면 외환 거래소에서 해외 송금하거나 계좌를 관리하고 있으면 그 주거래 은행에다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거래 은행에다가 변동사항 신고를 했으면 서로 해외 금융 계좌를 신고 안 했다 하더라도, 혹시 누락했더라도 과태료는 50% 감경을 해주도록 그렇게 이제 신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설된 의도는 실제로 이제 외국한 은행에다가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국세청은 그런 자료를 입수하기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과태료를 감경해주도록 그렇게 규정을 새로 신설한 겁니다. 그다음 이제 올해 또 달라진 부분이, 지금 과태료 그 금액이 이제 20억 원 이하는 해당금의 10%, 15%, 20% 이랬었는데, 올해 신설되는 게 지금 20%, 작년까지는 20%까지만 하고 20억이라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과태료 상한선을 아무리 많아도 20억까지밖에 가지 않도록 그렇게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니멈 해놨던 게 실제로 과태료 금액이 20억이 넘어가게 되면 20억까지만 가지 않는 거죠. 올해 제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국세청 과소관청에서 해외 금융계좌에 대해서 왜 신고를 안 했는지 설명을 하십시오 하고 했는데, 그런 걸 안 했을 경우에는 20%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또 미 또는 과소신고액이 50억을 초과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좀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전번 국세청에서 몇 분 인적 공개가 됐던 경우가 있을 겁니다. 형사처벌은 또 50억 초과한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면담 공개 외에도 2년의 징역 또는 20%의 벌금을 별도로 또 부과하도록 그렇게 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수정신고비 기한 신고를 하게 되면 최대 70%까지 과태료 감경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그 감경 내용은 여기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이렇게 국세청에서 해외금융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할 것이다, 이런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거나 제한을 신고를 하게 되면 그때는 과태료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 조사할 때도 마찬가지죠. 조사할 것을 알고 수정신고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가산세에 감면 안 해준 것처럼 해금융계좌 신고제도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 뭐 중요한 사항은 아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납부 절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제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세무서에서 서명 요구서가 옵니다. 그래서 왜 해금융계좌 신고를 안 했습니까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사유를 해서 의견서를 제출하면, 그런 의견이 뭐 타당하다고 그러면 그거로 넘어도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무신고해서 과태료 부과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아까 그 과태료 그 기준에 산출된 그 금액의 80%를 본인들한테 통지를 해주게 됩니다. 그 80%의 통지를 받게 되면 그 80%를 납부를 하면 그 이후로 이제 고발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이렇게 없는데, 단 그랬을 경우에는 불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의제기를 과태료가 부당하다 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그 과태료가 이게 너무 부담이 됐고 내가 그렇게 과실이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과태료가 너무 많다. 그랬을 때는 이제 세무서에 관할세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이제 과태료 부과했던 것을 취소시키고 법원으로 이제 이송을 하게 됩니다. 과세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비성사건 절차법에 따라서 그 과태료를 다시 산정해가지고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전번에 하던 이런 케이스를 다뤘는데 아무래도 법원에 가게 되면 실제로 이 세법이 규정되는 내용보다 과태료가 많이 경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 사전에 의논을 해보시고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합리적일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해외 금융계좌 관련해서 요즘 이제 그 가서관청에서 해외 금융계좌 신고 누락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그 수명용을 하는지 지금 100몇십 개 국가가 지금 2017년부터 국가 안에 금융정보 교환 제도라는 게 OECD 차원에서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확히 다시 체크는 안 해봤는데 한 7, 80개 국가가 지금 자동적으로 금융정보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대부분 옛날에 뭐 바하마라든지 경과수지 왕건 조세 회피라고 했던 카리브해안 그 깨끗한 섬들 그런데도 전부 다 지금 금융정보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지금 가서관청에서 해외 금융계좌 신고 내용하고 서로 체크해서 만약에 누락됐으면 서명을 하라고 자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해외 금융에 대한 자금 원천이 어디 있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해외 금융자 내용부터 합법적으로 금융자 신고를 해주시는 게 나중에 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